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근대 단편 소설의 창시자 모파상. 인간의 희노애락을 엉축시킨 그의 보석처럼 빛나는 명단편들. 이 단편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백수십 년 전의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것과 놀랄 만큼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탁월한 예술 작품에는 감상의 차원을 넘어 그동안 무심히 보고 지나쳤던 나와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옴기니의 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세계문학 단편선 기드 모파상 비갯덩어리 외 62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성수 선생님이 옮기셨고 현대문학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쓸모없는 아름다움을 읽어보겠습니다. 7명의 자녀를 둔 아름다운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7 자식 중 1명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하느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맹세합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의 고백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나타샤의 책 여행, 기드 모파상의 단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쓸모없는 아름다움. 훌륭한 검은말 2마리가 끄는 우아한 사륜마차가 저택 계단 앞에 서 있었다. 6월 말 오후 5시 30분경이었다. 앞들을 빙 두른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하늘은 햇빛과 온기가 가득하고 마음을 들뜨게 했다. 마스카레 백작 부인이 외출을 하려고 계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와 저택 대문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고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척 아름다운 여자였다. 늘씬하고 갸름한 타원형 얼굴에 기품이 넘쳐 흐르고 상아빛 피부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크다란 잿빛 눈과 검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마차에 올라탔다. 심지어 그를 보지도 못한 것 같았다. 그 태도가 너무나 우아해서 백작은 오래전부터 그를 사로잡고 있는 치사한 질투심을 새삼 느꼈다. 심장이 또다시 조여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산책 나가는 길이요? 그러자 그녀는 입가에 경멸의 빛을 띠며 짧게 대꾸했다. 보시는 대로요. 볼로뉴 숲에 가오? 아마도요. 내가 함께 가도 되겠소?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마차는 당신 거니까요. 그는 아내의 쌀쌀맞은 어조에 별로 놀라지 않고 마차에 올라 아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마부에게 명했다. 볼로뉴 숲으로. 하인이 재빨리 마부 옆자리에 뛰어올랐고 말들이 평소처럼 앞발로 땅을 찬 뒤 머리를 위아래로 꺼덕이면서 거리로 나섰다. 백작 부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백작이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지 궁리했지만 백작 부인이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장갑을 낀 백작 부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슬그머니 미끄러뜨리고 우연인 것처럼 그 손을 만졌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단호한 몸짓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몸짓이 너무나 날쌔고 혐오감이 가득해서 평소 권위를 내세우고 독재적으로 행동하던 백작도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가브리엘.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왜 그러세요? 당신은 참 근사한 여자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화가 난 여왕처럼 오만한 태도로 마차 안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들은 엘투알 광장의 개수문 방향으로 샹젤리제 거리를 올라가고 있었다. 그 거대한 기념물이 대로 끄트머리에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커다란 아치를 그리고 있었고, 해는 지평선 주위에 금빛 가루를 뿌리면서 그 기념물을 비추는 듯했다. 마차들의 행렬이 블로뉴 숲과 도심 방향을 향해 이중의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 모습이 마구의 동판, 은도금, 크리스탈에 그리고 전조등에 비쳐 보였다. 마스카르 백작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보, 가브리엘.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발요. 이제는 마차 안에서 혼자 있을 자유도 없단 말인가요? 백작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척 시치미를 떼고는 계속 말했다. 오늘처럼 당신이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소. 이제 그녀는 그야말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분노가 자제되지 않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잘못 짚은 거예요. 맹세컨대 나는 두 번 다시 당신 것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자 백작은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평소의 난폭한 성미로 돌아가 큰 소리로 내뱉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사랑하는 남자라기보다는 난폭한 주인의 일면을 드러내는 어조였다. 백작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마차 바퀴 소리가 귀청을 울릴 듯 요란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전혀 듣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 참 이상하네요. 무슨 뜻인지 내가 말하길 바라세요? 그렇소. 전부 말해드려요? 그렇소. 내가 당신의 그 가혹한 이기주의 희생양이 된 일에 오늘까지 가슴에 남아둔 모든 것을 말해드려요? 백작은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어르렁거렸다. 그래요, 말해보시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으며 젓갈색 턱수염을 기른 잘생긴 남자였다. 완벽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로 통했으며 사교계에서도 제법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백작 부인은 저택에서 나온 이후 처음으로 남편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달갑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생기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무슨 일이든 감수하리라는 걸 알아두세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당신이 두렵지 않다고요. 백작도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친 분노가 이미 그를 흔들어 대고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 미쳤군. 천만에요. 나는 지난 11년 동안 당신이 내게 부과한 모성이라는 가중스러운 형벌의 희생양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나는 사교계 여자로 살고 싶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백작이 다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어물거렸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 아니요. 당신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조금 전 집을 나서려고 현관에 있던 내 모습을 보고 당신은 생각했겠죠? 막내 아이를 낳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미모가 망가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또 임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군. 아니요. 나는 겨우 30살인데 자식을 7이나 낳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는 11년 되었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앞으로 10년은 더 내가 아이를 낳길 바라죠. 그런 다음에야 당신의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사라질 테니까요. 백작이 아내의 팔을 붙잡고 힘을 주며 말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겠소. 아니요. 나는 끝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동안 당신에게 해야 했던 말들을 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만약 당신이 내 이야기를 막으면 목소리를 높여 앞쪽에 앉아있는 두 하인이 듣게 할 거예요. 그러려고 당신을 마차에 타게 한 거예요. 저 정인들이 있는 한 당신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자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껏 줄곧 당신을 싫어했고 그런 속내를 당신에게 계속 보여주었죠.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나와 결혼했어요. 궁색한 처지였던 내 부모님에게 힘을 행사해 나를 당신에게 주게 했죠. 당신은 부자니까요. 내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싫다고 거부하는 나를 억지로 당신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돈으로 나를 산 셈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어간 뒤 협박에 의해 강제로 당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로, 능력이 허락하는 한 당신을 사랑하기로, 당신의 다정하고 충실한 동반자가 되기로 마음먹자마자 당신은 그 어떤 남자도 그럴 수 없을 만큼 질투심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스파이 같은 질투심이었죠. 당신에게는 야비하고 상스럽고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었고 나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었답니다. 결혼하고 8달밖에 안 되었을 때 당신은 온갖 부정한 상상을 하면서 나를 의심했어요. 그런 상상을 내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말하기까지 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를 파리의 살롱들로 부르고 신문들이 내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 하나라고 앞다투어 찬사를 보내자 당신은 나를 그 찬사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궁리했죠. 결국 당신은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나를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임신시키겠다는 가증스러운 생각을 해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처음엔 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엔 알게 됐죠. 당신 누이 동생에게 그 얘기를 자랑삼아 했다면서요? 그분이 나에게 말해줬어요.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당신이 한 그 야비하고 상스러운 짓에 적잖이 분개했어요. 우리가 심하게 싸웠던 거 기억하죠? 문짝들이 부서지고 자물쇠들이 망가졌죠. 지난 11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강요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종마 사육장에 갇힌 씨앗말의 삶과 다름없었다고요. 게다가 당신은 내가 임신만 했다 하며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죠. 임신한 몇 달 동안은 당신을 볼 수 없었어요. 나를 시골 별장으로 보내버렸으니까요. 푸른 초원에서 뱃속의 새끼나 잘 크게 하라는 거였죠. 출산을 한 뒤 몸매가 망가지지 않은 채 신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칭찬에 둘러싸여 젊고 부유한 사교계 여자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당신은 또다시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야비하고 정오에 찬 욕망으로 나를 다시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내 옆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런 욕망이었다면 나도 결코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욕망일 뿐이었어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이 계속 이어졌죠.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서 그것을 파악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영리해졌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기호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내 뱃속에 있는 동안 당신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렸어요. 당신은 나에게 가졌던 반감만큼 그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은 거예요. 내가 임신한 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고 비열한 두려움도 즉각 진정되었던 거죠. 내가 그 기쁨의 기색을 당신에게 얼마나 여러 번 느꼈는지 몰라요. 당신의 눈 속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었답니다. 당신은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승리의 결과물로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나에 대한, 내 젊음에 대한, 내 아름다움에 대한, 내 매력에 대한,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찬사에 대한 성리였지요. 나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성리이기도 했어요. 당신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자식들을 내세워 어스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이들을 사륜마 차에 태워 볼로뉴 숲을 산책시키고 노새에 태워 몽모랑시에 데려가죠. 극장의 오전 엄악회에 데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들에게
참 좋은 아버지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한 것, 그 말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 말을 듣자 그는 쥐고 있던 아내의 손목에 야만적이고 난폭한 힘을 가했다. 그 힘이 너무나 세서 그녀는 날카로운 신음을 내뱉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가 매우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하오. 알겠소? 그리고 당신이 방금 나에게 한 말은 어머니로서 부끄러운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의 주인이란 말이오. 그러니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소. 나는 법적으로 권리가 있소. 그는 근육이 발달한 두툼한 팔뚝과 손가락에 한 번 더 힘을 주어 어서러떨릴 듯이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아픔 때문에 하얗게 질려서 남편의 억센 소나기에서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찌나 아픈지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말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잘 알았겠지? 그것도 가장 힘센 주인이란 말이야. 백작이 소나기의 힘을 조금 늦추자 백작 부인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신앙심 깊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조금 놀라서 불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지.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신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천만에. 그럼 나와 함께 교회에 가시겠어요? 교회에 가서 뭘 하려고?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가시겠어요? 당신이 정 원한다면 가지. 백작 부인은 목소리를 높여 마부를 불렀다. 필립! 마부는 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목을 조금 기울이며 부인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말했다. 생필르디폴 교회로 가요. 블로뉴숲 입구까지 와 있던 사륜마차는 방향을 돌려 파리 시내로 향했다. 아내와 남편은 그 새로운 여정 동안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었고 마차가 교회 입구에 멈추자 마스카레 백작 부인이 바닥으로 뛰어내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백작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부인은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제단 앞까지 걸어가더니 의자에 몸을 기대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백작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가슴을 애는 큰 슬픔에 사로잡힌 여자처럼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몸 전체에 파도 같은 요동이 일어 그녀의 손가락 밑에서 비밀스럽고 숨죽인 작은 헌업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마스카레 백작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에 그녀는 마치 불에 대기라도 한 듯 깨어났다.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눈을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당신 아이들 중 하나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라는 남자의 가증스러운 독재에 당신이 나에게 억지로 강요한 출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당신은 절대 그걸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당신은 온 세상 남자들을 다 의심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나는 사랑도 쾌락도 없이 오로지 당신을 배신하려는 목적에서 그 남자에게 몸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저를 어머니로 만들더군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요? 당신은 그것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아이를 7명 낳았으니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당신에게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배신을 했더라도 그걸 남자가 알아야 배신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내가 그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내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녀는 뒤에서 남편의 빠른 발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도살용 망치 같은 남편의 주먹에 맞아 보도 위에 쓰러지는 광경을 상상하며 교회 안을 가로질러 열린 문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마차가 서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경련을 일으키며 단번에 마차에 올라탔고 두려움에 헐떡거리며 마부에게 외쳤다. 집으로 가! 말들이 쏜살같이 달려갔다. 마스카레 백작 부인은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사형수가 형벌의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어떻게 나올까? 그는 집에 돌아왔을까? 성 잘 내는 독재자이고 온갖 난폭한 짓을 할 수 있는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저택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하녀가 들어와서 저녁 몸치장 시중을 들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시계가 8시를 알렸고 그와 거의 동시에 누군가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러자 집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마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백작께서는 돌아오셨나요? 예, 마님. 지금 식당에 계십니다. 잠깐 동안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상황을 고려해 얼마 전에 사둔 조그만 권총을 가지고 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이들도 모두 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고 소금병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백작이 자기 자리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뒤이어 아이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았다. 사내아이 셋은 가정교사인 마랭 신부와 함께 어머니의 오른쪽에 앉았고 여자아이 셋은 영국인 가정교사 스미스 양과 함께 왼쪽에 앉았다. 생후 3달인 막내는 유모와 함께 방에 있었다. 세 여자아이는 모두 금발이었다. 특히 하얗고 자그마한 레이스 장식이 달린 파란색 옷을 입은 10살배기 맏딸은 예쁜 인형 같았다. 가장 어린 딸은 아직 3살도 안 되었다. 세 딸 모두 예뻤고 장차 어머니처럼 미인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사내아이 셋 중 둘은 머리카락이 밤색이었고 맨 위의 아이는 갈색이었다. 이제 겨우 9살인데도 키가 크고 넓은 어깨를 가진 씩씩한 남자가 될 싹이 엿보였다. 가족 모두가 굳세고 활기찬 같은 삐를 이어받은 것처럼 보였다. 외부의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을 때의 관습에 따라 신부가 축복 기도를 올렸다. 손님들이 왔을 때 아이들은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았다. 이었고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백작 부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에 사로잡혀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있었다. 한편 백작은 불안한 눈길로 세 남자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세 여자아이를 살펴보다가 했다. 불안에 사로잡혀 한 아이에서 다른 아이로 자꾸만 눈길이 옮겨 다녔다. 갑자기 백작이 굽달린 유리잔을 앞에 내려놓다가 깨뜨렸고 식탁포에 붉은 물이 번졌다. 그 가벼운 사고가 낸 조그만 소리에 백작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처음으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후 두 사람은 피부와 심장에 경련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자신도 모르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피하지 않고 총알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눈을 마주쳤다. 신부가 이유는 모르지만 불편한 분위기가 떠도는 것을 느끼고 말을 건넸다. 이런저런 화제를 던져보았지만 그의 시도는 별 소득이 없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분위기가 누그러질 것 같지 않았다. 백작 부인이 여성다운 재치를 발휘해 사교계 여자의 본능에 따라 신부에게 2-3번 대답하려고 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적당한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언제 식사 도구와 접시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작게 울려 퍼지는 넓은 식당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두려움마저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백작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당신이 나에게 한 이야기가 진실임을 맹세할 수 있겠소? 그러자 혈관 속에서 들끓던 정오심이 돌연 그녀를 자극했고 그녀는 거의 눈길에 맞서던 때와 똑같은 기세로 이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오른손은 남자아이들의 이마를 향하고 왼손은 여자아이들의 이마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고 확고한 억양으로 힘주어 말했다. 내 아이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요. 아까 내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자 백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난 몸짓으로 냅킨을 식탁 위에 던지더니 의자를 벽 쪽으로 획 밀어붙이고 돌아서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백작 부인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최초의胜利를 맛본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얘들아, 신경 쓰지 마라. 아빠는 오늘 오후에 슬픈 일을 겪어서 마음이 몹시 아프신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다. 그런 다음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스미스 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 모두에게도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애지중지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응접실로 건너갔다. 큰 아이들과 수다를 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아이들 모두에게 아주 오랫동안 입맞춤을 해준 뒤 방으로 돌려보낸 다음 홀로 침실로 갔다. 그녀는 기다렸다. 오늘 밤 남편이 침실로 들어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녀에게서 멀리 있었고 그녀는 사교계 여자로서 자신의 생활을 지켰던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작은 권총을 장전해 옷 호주머니 속에 숨겼다. 몇 시간이 흘러갔고 시계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저택 안의 모든 소리가 꺼져들었다. 멀리 거리를 지나가는 삭마차의 희미한 바퀴 소리만 벽을 넘어 조그맣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초조한 가운데 힘을 내서 기다렸다. 이제는 거의 승리감에 취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편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매 순간 겪게 될 고통을 남편에게 안겨준 것이다. 새벽의 첫 여명이 커튼 및 술 장식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그때까지 백작은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도 남편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얼마 전에 새로 달아놓은 빗장을 단단히 찌르고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생각에 잠겼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도 전혀 짐작되지 않았다. 하녀가 차를 가지고 들어와 남편의 편지 한 장을 그녀에게 전했다. 긴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지출할 곳이 생길 경우 필요한 돈을 공정인이 건네줄 거라는 말이 추신으로 붙어 있었다.